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냉동고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서울도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눈도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추운 날씨가 느껴지는데요. 올겨울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얼마나 추운 겁니까? 네, 마치 냉동고에 들어온 것처럼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1.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했고요.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8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이 물티슈가 딱딱하게 얼은 걸 보여드렸는데요. 그때 1시간 정도 밖에 놔뒀을 때는 살짝 말랑말랑한 부분도 있었는데 1시간이 더 지난 지금 완전 벽돌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아까보다 소리도 더 단단해졌고요. 모든 면을 두드려도 딱딱해질 정도로 물티슈가 꽝꽝 얼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날이 이만큼 춥습니다. 나오실 때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일부 강원도, 충북 제천과 경북 북동산간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화천 산해면으로 기온이 영하 22.6도까지 떨어졌고요.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35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도 파주가 영하 13.9도, 제천 영하 11.9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남부지방도 대구가 영하 6.9도, 광주 5.6도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강추위가 기승이고요. 찰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5도 이상 낮습니다. 낮 동안에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부산 2도에 그치겠고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호남 서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현재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경보가, 전남 북서부와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울릉도 독도에 최고 15cm,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계속되겠고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에 1에서 5cm, 전북 서해안에는 1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전국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현재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 유출자를 특정했습니다. 쿠팡은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가 행위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탈취한 보안키를 사용해 3,300만 고객 계정에 접근했지만 이 가운데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등 고객 정보 3,000여 개만 실제로 저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빠져나간 정보에는 공동현관 출입번호 2,609개가 포함됐지만 결제, 로그인 정보와 개인 통관 고유 번호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은 유출자가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저장한 정보를 모두 삭제했고 고객 정보 가운데 외부에 전송된 데이터는 일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를 공개한 데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강력 항의했습니다. 과기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렸다며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며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단은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 소비자 보호 현황과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공유하고 범부처 TF를 향후 과기 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기업의 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과기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급 인사들은 물론이고요. 외교부 2차관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외교 라인 인사까지 참석했습니다. 외교 라인까지 회의에 참여한 건 최근에 불거진 쿠팡의 미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토론으로 대표되는 2박 3일 필리버스터 전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연말 연초에도 여야의 대립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과 여권의 2차 종합특검 추진이 뇌관인데요. 보수뿐 아니라 진보 진영의 반발은 변수로 꼽힙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필리버스터 전국은 2박 3일 만에 휴지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숨 돌릴 틈 없이 나머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오는 3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0일에 본회의 일정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걸로. 우선 처리 대상으로는 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꼽힙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여권을 중심으로 개정 목소리가 커진 건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사회를 볼 수 있고 일정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으면 토론까지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각종 사법개혁 법안들 역시 갈등의 뇌관으로 꼽힙니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이 대표적인데, 대법관 증언과 법원행정처 폐지, 2차 종합특검 추진 등도 줄줄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 속도전에 대한 법여권 안팎의 반발은 변수입니다. 당장 우군으로 여겨졌던 진보당은 정보통신망법 통과를 규탄하며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고, 조국혁신당도 자체적인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에도 소수의견 보호란 제도 취지가 퇴색된다며 반대하는 거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추진 강행 시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제도가 오히려 선결 과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여야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사직생 대립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당대표 취임 147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번 회견에서 정 대표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에서 3대 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주로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통일교 특검이나 2차 추가 종합특검 등 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특검 과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새벽 시간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현장을 돌면서 연말 민생 소통 행보를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늘 잠시 뒤부터 1시간여 동안 서울 도봉구 일대에서 환경미화원 근무를 보조하고 현장 노동 환경을 체험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환경미화원들이 겪고 있는 실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진 사이의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보좌진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관계를 끊게 된 배경이 된 텔레그램 대화방까지 공개했는데 또 다른 추가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딴 사생활 관련 의혹 제기에 나선 거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을 겨냥해 직접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의혹 제보자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들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무렵 유지했던 텔레그램 대화방을 공개하며 이 관계를 끊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들이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자신과 가족을 난도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 공개하거나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개된 대화방 캡처 10여 장엔 여성 구의원과 김 원내대표 가족 사진이 업로드됐고 욕설과 함께 부정적인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보좌진들이 이제 선의에 의해서 그런 걸 요청할까요 그랬는데 당시에 그런 걸 했다는 것 자체 그런 걸 갖다가 뭐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보좌진 측은 김 원내대표가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취득한 대화방 자료를 공개한 거라며 이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 원내대표 가족이 지역구에 있는 보라매 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23년 4월 당시 보좌진이 김 원내대표 부인의 안과 진료 일정을 상기시키며 의원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는가 하면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엔 아들의 MRI 진료를 대신 부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관련해 김 원내대표 측은 진료 예약만 부탁했고 의전 요청 등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로와 맞대응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당내에선 김 원내대표가 자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당 원내사령탑과 전직 보좌진의 진실 공방이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폭로전이 계속되면서 당의 각종 입법 과제 완수에도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당 안팎에선 흘러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6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오늘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재판에서는 특검 측의 구형 의견 진술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지 3년 만입니다. 네, 1,480원대 중후반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당국의 강력한 구두 개입에 지난 수요일에 급락했습니다. 환율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고환율의 물가가 비상입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자, 환율 방어, 지금 정부의 발등에 떨어진 불 같아요. 지금 연일 환율과 관련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눈에 띄십니까? 요번에 이제 쭉 나왔던 대책들을 보면 이제 11개 정도 나왔는데 예. 크게 카테고리로 보면 한 4개 정도로 구분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된 국민연금의 뭐 어떤 해외 투자 비중을 조정한다는 게 아니고 환해지라든가 외환수사법 기존에 했던 거를 연장하는 그 시장의 안정을 주는, 그리고 두 번째는 외화 대출이죠. 우리 이제 기업이나 뭐 금융기관들이 바깥에서 외화 대출이 상당히 좀 약간은 규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환위기 때 우리가 이제 외화 부채가 많다 보니까 심하게 이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트라우마가 있었던 있죠, 우리는. 그게 역으로는 지금 이제 환율 안정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바깥에서 이제 달러를 빌려와서 국내 시장에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범위를 좀 넓혀줬고, 세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그 외화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비율을 좀 뭐라 그럴까, 거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그러죠. 규제를 강하게 합니다. 많이 쌓아라. 이것도 역시 외환위기 때 이어졌던 좀 그런 거라,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를 비율을 좀 낮춰줌으로써 환율 외환 시장에 좀 달러를 풀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투자자들, 이제 우리 서학개미라고 하는 한창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국내로 바깥에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왔을 때 세율을 상당히 좀 그 세제 혜택을 주는 이제 그런 정책들. 어떻게 보면 페널티에 관련된, 그러니까 달러화가 바깥으로 나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던 어떤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어떤 징벌 이런 거는 네네네. 거의 없고 예. 주로 이제 인센티브가 많고 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네. 쪽에서 이번에 이제 1단계 환율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4일에 외환 당국이 강하게 경고하자 환율이 하루 만에 3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도 달러 선물을 대규모로 팔아 넘겼는데 이날 시장 반응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종합적으로 나왔잖아요. 예. 뭐 패키지 대책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상당히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저 정도로 강하게. 근데 그러한 대책들은 사실 시장에서는 다 건건이에 대해서는 예상을 했지만 이걸 한꺼번에 딱 내놓을 줄은 몰랐던 거죠. 예. 그래서 정부가 저렇게 연말 가까이 환율 대책을 내놨다는 건 연말 종가가 사실 기업들의 입장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2월 말, 4분기 말, 그다음에 연말에서 그렇죠. 회계 예. 기준을 끊기 때문에 연말 종가를 관리하겠구나라는 어떤 정부의 강한 의지를 시장에서 읽었던 거고 이때 만약에 환율이 상승한다는 쪽에 포지션을 잡으면 자기들이 손해볼 수 있으니까 하락하는 쪽으로 시장은 방향성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말 환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강력한 구두 개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서학 개미들에게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대책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투자자들의 이렇게 여론을 보면은 그렇게 뭐 뚜렷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지근한 반응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로 봐야 될까요? 어제하고 그제 S&P 500의 그 주가 지수를 보면 이제 예. 이해를 하십니다. 역시 예. 예, 사상 최고치 산타릴리.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도 중요하고 뭐 환율도 중요하지만 수익률을 봤을 때는 아직은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지금 최근의 상황을 예. 봤을 때는 S&P 500에 투자하는 게 더 수익률이 높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학개미들의 좀 반응은 미지근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아직 올라갈 여력이 있어서 내년에 이렇게 점점 좀 올라가고 S&P 500은 좀 조정을 받아서 좀 떨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정부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되는데 네네. 주식 시장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만약 거꾸로 예. 가면 이런 대책은 이제 전혀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학 개미들을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들은 거의 총망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대책들은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거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게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환율이 안정이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 하면은 예. 이제 투기 수요, 달러를 미리 사놓는 수요에 대해서 예.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강력한 규제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건 이건 정말 써서는 안 되는데 연기금의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이제 보건복지부 소속이라 예. 그때 이제 그 민간 자문위원들의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 거쳐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리고 여론에서도 상당히 안 좋고 이건 마지막 카드입니다. 예, 예. 마지막 카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진짜 서학개미들에 대한 지금은 이제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2단계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예. 정말 뭐 환율이 1600, 1700 하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정도의 어떤 시나리오별, 단계별 아직도 대책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의 이런 대책들로 연말에는 어찌저찌 관리가 가능하다고 해도 연초에 다시 환율이 재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수는? 우리가 보통 환율이 뭐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 1월 달이 좀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상수지가 1월 달이 12월에 비해서 흑자 규모가 상당히 줄거나 어떤 경우는 경상수지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계절성이 있는 겁니까? 1월은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사실 근데 그 흑자 규모가 주는 폭 그게 규모가 크진 않은데 시장에 안 좋은 신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3월과 4월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 기준이 보통 연말이 아니고 그런 기업들은 3, 4월이거든요. 네네. 본국으로 달러화가 송금 수요가 있습니다. 그 회계를 하기 위해서. 예. 그때가 좀 불안해서 올해 내년을 놓고 보면 1분기에 정부가 상당히 외환 시장에 좀 신경을 더 네.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환율이 급락을 했다 그러지만은 아직 게임은 전혀 끝난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불안한 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율 결국에는 당장 우리에게 체감이 되는 거는 물가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기름을 넣으러 가보시면은 주유소의 기름값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올라 있던데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이제 김밥 가격이죠. 예, 예. 김밥 가격이 대표적인데 저는 이제 올해 초에도 그 작년 1년 전하고 비해도 많이 올랐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 또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점심 때 많이 사 먹는 이제 그런 가격들, 김밥 가격이 한 5.7%. 네. 근데 이게 이제 서울 지역액입니다. 사실 지방은 요거보다 좀 많이 낮을 텐데. 네네네. 그래서 우리 외식 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환율의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렇게 올랐던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김밥이나 칼국수 보시는 이제 품목들을 보면은 이제 영세 또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제 많이 계신 그런 업종들이라 네. 예. 그럴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제품 판매 가격 인상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 쪽입니다. 우리 이제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은 우리가 이제 작은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임금을 한 번 올리면 내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영향을 받았고 이제 물론 최근 환율 때문에 우리 먹는 식자재의 거의 상당 부분을 바깥에서 수입하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최근에 어떤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늘면서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음식 가격은 특히 한 번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사시는 분들은 자기 건물에 점포 내고 하시는 분들지만 그렇게 드물고 대부분 이제 새 들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서울 지역이 계속 올라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그러니까 그 영업 비용 자체가 많이 오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압박이 가는 게 이제 금리가 시장 금리가 좀 떨어진 듯 하다가 최근에는 코스피가 다시 올라가고 예. 있거든요. 이분들이 대부분 부채가 많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그런 쪽에 원리금 상환 부담도 올라가고요. 이런 전반적인 비용 구조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번 저렇게 가격을 올리고 나서는 떨어뜨리기는 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리는 왜 이렇게 안 잡히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한국은행은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그러니까 금리를 예. 안 내린다는 그런 신호를 이제 시장이 계속 주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갔구나. 언젠가는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을 할 텐데 그거를 기대하고 시장에서는 시장 금리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점점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네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장 금리는 계속 오르게 되고 그게 이제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취약차주라든가 이런 쪽에 이자 상환 부담으로 이어지고 내수 회복에는 상당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달걀 가격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의 많은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겹치면서 달걀 가격이 불안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 6월부터 나왔던 맞아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올해 초에 동절기에 그 산란계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이 많이 살처분되면서 근데 저도 몰랐는데 하루에 달걀이 5천만 개 정도 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은 꼭 먹죠. 예. 달걀 후라이가 아니더라도 빵이라든가 네. 모든 음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산란계가 한 500만 마리가 만약에 살처분 정도 되면은 이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밝힌 건 한 300만 마리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저렇게 달걀 가격이 크게 올라갈 이유는 없다라는 시각도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21년에 우리가 이제 그 달걀 대란이 있었는데 네.
그때가 한 산란계가 한 1,200만 마리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살처분되면서 달걀 가격이 한 60% 뛰었거든요. 근데 예. 그 정도는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관련 그 업계의 어떤 그 산지부터 해서 쭉 유통 구조가 있잖아요. 예. 그쪽에 담합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건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무튼 달걀이라는 거는 우리 서민들, 뭐 부자들도 먹잖아요. 상당히 좀 중요한 식품입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요. 정부가 그런 쪽에 쓸데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쪽을 좀 공정위 쪽에서 좀 세밀히 좀 살펴봐 줬으면 하는 좀 생각입니다. 지난 말씀하셨던 6월 때에도 유통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인 건지 그 다음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물가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글로벌 IB라든지 해외 기관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내년에 우리나라 물가 전망치를 많이 올려잡고 있어요. 지금 2%대 초반까지 올라섰는데 본부장님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올해는 저희가 2.0이었고 CPI 예. 소비자 물가상 내년에 1.9%를 저희가 9월 달에 전망을 했는데 예. 내년에 1.9보다 살짝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IB들 보면은 2% 초반 정도. 예. 저거는 순수하게 거의 환율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물가를 통해서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을 한 0.1에서 0.2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시차는 이제 수입 물가가 사실 환율이 최근에 급등하기 전에는 원재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이너스였다가 한 2달 전부터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예. 이게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가 한 1분기 정도, 석 달 정도니까 올해 연말 내년 초로 넘어가면서 이 환율이 만약에 안 잡힌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덩달아서 네. 올라가는데 우리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는 0.1에서 0.2. 그래서 그 정도를 생각할 때는 당연히 환율 영향이 최근에는 영향을 미칠 걸로 내년 전망치도 생각이 됩니다. 네, 환율도 잡히지 않고 있고 물가도 불안하고 연말에 지나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가계와 정책 당국이 각각 경계해야 할 점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금융시장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변동성이 너무 크죠. 예,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특히 외환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거의 7, 80%의 확률로 유동성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제 펀더멘탈에 기초한 게 아니고. 네. 그렇다면 내년에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으로 좋았던 어떤 시장이라든가 경제가 갑자기 유동성이 빠지면서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특히 자산시장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상당히 경제 펀더멘탈은 글로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튼튼한 편은 아니다. 근데 금융시장이 높게 호황을 보인다고 그거를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할 때 충분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는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달아났다가 캄보디아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 혐의로 또다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2023년 12월 태국으로 도피했고 경찰은 소재 파악을 위해 지난해 인터폴 청색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했습니다. 태국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캄보디아에 미입국했고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캄보디아 현지로 간 경찰은 황 씨가 국적기에 탑승하자마자 체포했습니다. 현재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신병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해외 도피 중 행적을 살펴보고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황 씨는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과거에 제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요. 계속 반성하면서 살 거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네, 이 황하나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열립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황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입수한 경위와 더불어 도피 과정에서 다른 범행은 없었는지를 추가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국민의 북한 자료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관련 입법 절차에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오늘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관련 회의를 열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은 국가 안전과 해상 주권을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대응할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사업을 현지 주도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한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것을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한 주간의 연예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저속 노화를 알려왔던 정의원 박사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여 충격을 안겼습니다. 넷플릭스 대표 예능 흑백요리사가 백종원 리스크를 안고 최근 시즌2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소식들 YTN 스타 공영주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저속노화, 요즘 유행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알려졌던 정의원 박사, 난데없이 사생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저속노화 열풍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생활과 식습관에 관심이 높습니다. 저속노화의 선구자로 불리면서 방송에도 많이 소개된 정의원 박사가 사생활 관련 의혹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 박사는 서울 아산병원 재직 시절 한 인기 예능에 출연해서 저속 노화 식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각종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고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 60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 박사는 자신이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함께 일하던 30대 여성 A씨를 공갈 미수와 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반면 A씨가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고 서로 주고받은 사적인 메시지까지 공개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판단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동안 보여주었던 이미지와는 다른 부분이어서 대중들도 좀 놀라고 있는데요. 활동은 계속하는 건가요? 네, 건강 전문가로 신뢰를 주던 분이 이 사생활 논란으로 이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방송은 물론 식품업계 등 연관된 모든 자리에서 불명예 퇴출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정 박사는 MBC 라디오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거든요. 올해 7월 첫 전파를 탔는데 5개월 만에 편성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서울시 건강총괄관 자리에서도 물러난 상태고요. 식품업계 쪽에서도 줄줄이 정 박사와의 협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박사는 최근 분류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적 공방이 한창인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나래 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첫 경찰 조사를 받았죠?
네, 지난 6일 박나래 씨는 이 허위 주장을 앞세워서 거액을 요구했다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죠. 최근 박나래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6시간가량 비공개로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인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매니저들을 추가 고소하는 등 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또 박나래 씨의 다른 쟁점 중에 하나가 이른바 바로 주사 이모 불법 의료 시술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이 있다고 지목됐던 전현무 씨가 자신의 진료 기록을 공개하고 나섰다고요. 네, 전현무 씨뿐만 아니라 가수 홍진영 또 강민경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자 각자 해명에 나서면서 이분과의 친본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홍진영 씨는 주사 이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자 자신의 친분이 없다라고 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민경 씨 역시 걱정하는 일들은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면서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특히 올해 KBS 연예대상을 받은 전현무 씨의 경우는 최근 자신의 진료 기록부까지 공개하면서 재차 억울함을 표했는데요. 앞서 전현무 씨가 2016년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고 이후 방송인 기안84 씨가 전현무가 링거를 맞으면서 촬영했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게 불법 의료가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에 강남경찰서가 지난 23일 전현무 씨에게 링거를 준 성명불상 처치자 및 관여자 등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전현무 씨 측은 이날 바로 9년 전 진료기록부 사본을 모두 공개하면서 2차 입장문을 냈습니다. 소속사는 2016년 1월 병원에서 세 차례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됐다면서 당시 전현무 씨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인후염, 후두염, 위식도 역류 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른 항생제나 소염제 중심의 치료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수액은 치료를 보존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고 당시 전현무 씨의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링거 관련 의료물 폐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병원 재방문 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 폐기물을 모두 반납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의사 처방이 있었더라도 처치의 마무리를 의료인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아서 이 상황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최근 방송인 박미선 씨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 투병 생활을 하다가 방송에 나와서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받기도 했잖아요. 갑자기 왜 논란의 중심이 된 겁니까? 네, 이 얼마 전에 예능에 나와서 그 유방암 항암 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이라는 근황을 전하기도 했는데 뜬금없이 공동구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박미선 씨는 개인 SNS에 블루베리 즙을 판매하면서 자신도 챙겨 먹었다라고 홍보를 했는데요. 박미선이 공부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라는 반응도 물론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이 당도가 높아서 누군가에겐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박미선 씨는 이제 치료가 끝나서 천천히 일상생활에 복귀해 보려고 했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좋은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께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단 환우분들은 담당하는 의사와 꼭 상담을 하고 결정하길 바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인이다 보니까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결국에 박미선 씨가 사과문을 냈잖아요. 네, 박미선 씨는 이 누리꾼들의 비난이 계속 거세지자 자필 사과문을 통해서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아직 암과 싸우고 있는 환우로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더 공부하고 신중하겠다. 또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그 방송인 이경실 씨도 계란을 SNS로 판매했다가 난각 번호가 4번임에도 가격이 다소 비싸다고 하면서 논란이 됐죠. 연예인들이 자신의 신뢰도나 인지도를 이용해서 상품을 판매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얼마 전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가 공개가 됐는데 시즌1이 워낙 인기였잖아요. 이번에도 글로벌 인기 견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얼마 전인 23일 시즌2의 7화까지 공개가 돼서 이미 재밌게 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지난 16일 공개 직후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또 글로벌 비영어권 TV쇼 부문 톱10에 진입하면서 해외에서도 K셰프들의 인기가 여전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눈길을 끈 요리와 출연진은 방송 직후 SNS에 회자되면서 새로운 유행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식업계 대부인 후덕죽 셰프부터 선재스님, 또 손정원 셰프 등 유명인들이 백수저로 참여를 했고 또 숨겨진 제야의 고수들이 흑수저로 출연을 하면서 새로운 스타 셰프들이 매주 배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 2가 공개되기 전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백종원 씨가 심사위원으로 나올 수 있을지였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흑백요리사 시즌1은 백종원과 안성재 셰프의 케미와 또 전문성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1 종영 후 약 1년 사이에 백종원 씨는 원산지 표시 및 농지법 위반 논란 등에 휩싸여서 당시 촬영 중이었던 흑백요리사 2 등을 제외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었는데요. 고민을 거듭하던 넷플릭스 측은 100명의 셰프와 300명의 스태프가 참여를 했다. 그래서 예정대로 공개를 할 것이고 판단은 시청자들에게 맡긴다라면서 지난 9월에 입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2에서 백종원 씨의 비중은 그런데 전 시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또 시즌1에서는 백종원 씨가 등장할 때 이 대한민국 최고의 외식 경영인이라는 타이틀이 함께 늘 소개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심사위원이라고만 소개가 됐고 백종원 씨의 추가 멘트도 없었습니다. 또 심사평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카메라가 이 백종원 씨를 크게 주목하지 않는 점도 눈에 띄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제작진은 백종원 씨의 전문성이나 음식에 대한 지식 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흑백요리사 2 제작 발표회에서 제작진은 간담회에 이날 참석하지 않은 백종원 씨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충분히 신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유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송은 흥행하고 있지만 이 백종원 씨가 이끄는 기업 더본코리아가 해결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일각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흑백요리사가 추후 시즌3, 시즌4까지 도모해봐도 좋을 정도로 글로벌 인기 예능이 된 만큼 제작진 역시 이 백종원 리스크를 어느 정도 선까지 떠안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TN스타 공영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기가 전국을 뒤엎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부터 공기가 차가운데요.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낮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1.6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18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해 있습니다. 이렇게 장갑과 귀마개까지 중무장을 했지만 워낙 추워서 한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 추위는 낮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만큼 나오실 때는 방한용품 꼭 챙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같은 추위에는 동파 사고도 주의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강추위가 이어지는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영하 10도 안팎으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랭 질환과 동파 사고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추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일부 강원도, 충북 제천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화천 산해면으로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졌고요.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4도 안팎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11.6도, 춘천 영하 12.3도로 중부를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대전이 영하 9.3도, 광주는 영하 5.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과 안동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1에서 4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 전남 북서부와 제주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울릉도와 독도에 최고 15cm, 제주도 산간에 최고 10cm의 폭설이 오겠고요.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에 1에서 5cm, 전북 서해안에 1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들이닥친 한파가 오늘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아이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건강관리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12월 26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